출발 새아침.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바 조주빈의 박사방 공익들리기입니다. 이들은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공익근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60만 원가량을 받고 이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그중 강모 씨는 특별한 관심으로 본인을 돌봐주던 스승을 향해 광적인 집착을 보이다가 해당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바꿔가면서 숨었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자녀 살해 계획까지 세웠죠. 나의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고 은밀하게 거래되어 왔는지, 정말 이들 박사방 공익들만 내 정보를 함부로 들여다봤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서는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관리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꼭 알아둘 수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출발 새 아침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목소리 아주 우렁찹니다. 좋은 꿈을 꾸셨나 보죠? 네,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군요. 추미애 장관이 그 이른바 채널A와 검사장 유착 의혹, 유착이라고도 하죠. 네.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면서요? 네, 대검에 공문을 보내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대검찰청의 감찰관실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공문을 통해 지시를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밝혔고요. 감찰 주체가 대검이고 추장감이 직접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법무부가 또 어디에서 이제 단독으로 이걸 보도하니까 감찰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채널A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지인에게 녹취록을 보여준 게 모두 2차례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은 이모 기자가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을 만났을 때 이제 검찰 최측근과 친하다. 그 사람과 수사 관계를 알고 있다. 이런 내용의 서로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3월 13일 가진 만남에서 일단 녹취록을 먼저 한번 읽어줬습니다. 언론에서 때리면 당연히 반응이 올 수밖에 없고 수사도 도움이 된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일 뒤인 3월 22일 만남에서도 이 녹취록을 보여주고 읽게 해줬습니다. 대검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법정에서 접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철 전 대표의 지인에게 검찰과 이모 기자가 친하다라는 증거물로서 이 녹취록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큰 파장을 이제 일으키긴 했는데, 어쨌든 이 해당 검사장은 통화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맞습니다. 이 A 검사장은 MBC 측에 신라진 사건과 관련해서 대화나 발언,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실제 녹취록이 어떻게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철 전 대표의 지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A 검사장의 목소리가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모 기자가 다른 사안으로 A 검사장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서 들려줬을 수도 있고 또는 A 검사장이 현재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결과 분명히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채널A의 이모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취재 욕심에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이제 블러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취재를 했을 가능성도 하나는 있고 또 하나는 그 지목된 검사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법무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녹취록이 진짜 있느냐, 녹취가
존재하느냐 뭐 이런 거라면서요. 네, 실제 이 녹음한 내용을 서면으로 푼 것을 이제 녹취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녹취록을 보여줬는데 해당된 진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 살짝 20초 가량 그 목소리를 녹음본을 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모 기자는 어떠한 식으로든 A 검사장의 목소리를 녹음한 파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과연 진짜로 이철 전 대표에게 압박을 가했는지 또는 신라젠과 관련된 내용을 이모 기자와 나누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가려내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이제 새벽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요. 여기에서 그 채널A 이모 기자랑 만났다라고 하는 그 이철 전 대표의 지인. 네. 그러니까 실제 이 채널A 기자와의 대화도 스스로 녹음해서 제보했다는 그 사람이 예전에 그 제보자 X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에서 활동을 해왔던 네. 친여 성향의 전과자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실제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지인인 것처럼 지인이다라고 행세를 하면서 이 채널A 기자를 만났고 그 채널의 기자와의 대화나 이런 것들을 녹음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녹취나 검사장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보자 X라는 사람이 만약에 친여 성향이었다라고 해서 이 채널A 기자가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검찰 최측근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가족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협박성 메시지.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용서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이철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MBC는 후속 보도를 통해서 이철 전 대표와 그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진실은 곧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MBC에서 이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뭐 그 지인들과 함께 65억 정도를 또 신라젠에 같이 투자를 했었었는데 그 얘기를 해도 이 기자가 관심이 없더라 이래서 한번 얘기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쪽에서는 우리 그런 사실 없다. 등기부만 따져봐도 확인이 될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서 왜 오보를 흘리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그 최경환 전 의원의 보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인터뷰에 나섰는데요.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모든 종목, 모든 사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식 관련돼서는 굉장히 민감하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인 측근이 50억에서 60억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진위를 가려봐야 될 것입니다. 네, 아유 정말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제대로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수사가 좀 제대로 진행이 돼서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대권 잠룡들의 대권 마케팅도 시작이 됐습니다. 대권 마케팅이요? 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이제 총선이 시작되고 나서 일단은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 당선이 목표죠. 후보들. 근데 이 국회의원 후보 출마한 사람들 중에 대통령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네. 이번에 당선되면 네.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네, 그 사람이 어제 그 대구 수성갑에서 갑작스럽게 대권 도전 선언을 한 걸로 알려진 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죠? 네, 맞습니다. 김부겸 후보는 첫머리에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네. 대구는 국정 운영을 해본 경험이 있는 동네고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대통령 후보군이 한 명 있다면 여권에서도 대통령 후보군 한 명을 만들어주세요. 적어도 2명씩 여야 1명씩 가질 수 있습니다. 대구는. 네.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권에 있는 잠룡들을 겨냥해서 나 스스로를 지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의 주호영 후보도 역시 나도 대통령 후보군에 들어간다. 라고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는 김부겸 후보가 나 대통령 되게 빨리 이번 총선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취지로 말을 하니까 주호영 후보가 그렇다면 나도 대권 후보다. 이렇게 지금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권 도전 선언을 하게 되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보죠? 일단은
특히 TK나 PK 지역 같은 경우는 큰 인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큰 인물.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또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기도 하죠. TK와 그렇죠. PK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큰 인물이 나올 경우에 우리 지역이 더 발전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또 우리 지역에서 배출했다는 이 자부심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PK, TK 지역에서 총선 출마와 동시에 대권 선언을 하는 후보들이 많습니다. 네. 아, 또 누구 있습니까? 네, 부산 지역의 부산 진갑의 사선에 도전한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총선에서 승리하면 내후년 대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뭐 무소속 출마 홍준표 네. 후보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뭐 대선 네.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또 맞습니다. 김병준 후보도 그렇다면서요. 네, 세종 을에 출마한 김병준 미래통합당 후보도 명시적으로는 대권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사실 맥락상 보면은 대권을 도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병준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비상대책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급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뭐 저 같아도 저희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 출마하면서 네. 나 이번에 한 번만 하고 끝낼 거니까 그냥 일단 나 찍어주세요. 이거 하고 네. 나 대통령 될 사람이니까 찍어주세요 하고 조금 느낌이 다르긴 할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그 해당 지역구 유권자들의 마음이 조금 울릴 수 있게 제가 사실 출마했을 때 이제 미래 대통령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유권자 그랬군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얘기했을 때는 네. 파급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삼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어제 유세가 또 조금 그 관심을 받았던 유세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나경원 이 동작을 미래통합당 후보 의원의 유세가 있었는데 이 그 딸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었던 그 딸이죠. 이 네, 딸과 함께 맞습니다. 유세차를 타고 단상에 올라서 울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네, 일단 나경원 의원 첫 유세 일정으로 가족과 함께 유세에 나섰는데요. 남편 김재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딸 김유나 씨도 함께 나와서 응원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서 가족을 잘 소개 안 했는데 남편이 현직에 있었고 딸은 세상에 많이 회자됐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실 이제 딸의 이제 장애가 있고 이걸 통해서 부정입하겠다는 세간의 이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딸이 이제 메시지도 전달했는데요. 딸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가 터진 이유가 정부에서 중국인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 잡히도록 노력하자. 기호 2번 나경원 끝까지 달리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딸 얘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그 딸 얘기와 함께 비교되면서 계속 회자가 됐었는데 네. 그 입학에도 문제가 있고 학교 다닐 때도 문제가 있었고 졸업한 후에도 엄마 찬스가 너무 많이 사용됐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엄마와 같이 유세를 하면서 중국에서 온 사람들의 입국을 막지 않았던 이 정부의 정책을 또 좀 약간 애들러서 비판하는 그런 모양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딸과 함께 전면적으로 선거 유세에 시작을 한 것은 네. 역시나 이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정면으로 맞서겠다, 아니다라는 것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해볼까?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네,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출발할 때는 이렇게 갈등이 있을진 잘 몰랐을 겁니다. 심지어 윤호중 사무총장은 모든 것이 열려 있었다라고 3월 15일까지 얘기를 남겼는데요. 지금 현재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비례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열린민주당이 무서운 기세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 후보들이 나와서 열린민주당은 우리 당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열린민주당의 정봉주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우리만큼 잘 도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각을 강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아,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서로 지금 약간 아웅다웅 다투는 모습, 이 그 친여 여당의 뭐 비례 정당 관련해서 이런 모습이었군요. 네. 자, 누가 이길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 하나만 짧은 얘기가 있네요. 황교안 미래통합당의 그 종로 나온 우리 후보가 네. 48cm 길이의 비례 투표용지에 대해서 키 작은 사람은 못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제 이 투표용지 이제 많은 정당들이 비례 정당으로서 이제 등록을 하면서 비례 정당 투표용지가 48cm에 이릅니다. 정말 깁니다. 예, 네.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근데 길어진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는 준연동형 비례대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데 키 작은 사람은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한
그런 기사였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오창석 평론가는 키가 작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군요. 네, 그러나 48cm는 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다. 예측 불가 총선 격전지. 사.15 총선의 본격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뛰어야 되는 이번 선거 정말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그것이 상대방 진영의 표받친 험지 중의 험지다. 이렇다면은 뭐 달리기 하면서 모래주머니 한 10개 정도 차고 달리는 그런 기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참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대구 수성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부겸 의원 연결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되었는데 선거운동 네. 괜찮으십니까? 선거운동 뭐라고 질문하셨죠? 선거운동 하시기 어떠셨어요? 어제 아이고, 처음 예. 네, 첫날이었을 것 같은데. 네, 방금 설명하신 대로 참 힘듭니다. 우선 네.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예. 또 많은 분들이 길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뵙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각 아파트촌을 찾아다니면서 유세차에서 서서 우리 입장을 또박또박 설명하는 건 뭐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사실 대구가 이제 그 지역의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여러 병원이나 이런 데서 집단 감염, 코로나19 집단 감염자가 좀 많이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졌고 그래서 김부겸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선은 대구의 그 일일 확진자 수가 뭐 한때는 몇백 명씩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아마 요양병원 등 그 집단 시설 전수검사에서 나온 분들을 제외하고는요. 지역사회 감염 전파는 한 자릿수 이하로 내려진 것 같고요. 네. 한 이틀 사이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몇십 명씩 나오니까 한 20명가량 나오니까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다만 이제 초기에는 분명히 이게 중국에서 오는 분들을 막지 않아서 확산된 거 아니냐는 반감이 컸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 등을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한국에 오히려 이렇게 방역 사례가 오히려 소개되고 네.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며칠 전에 아마 KBS에 전국 여론조사를 발표했더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전국적으로는 한 67%가 평가가 괜찮고요. 대구 경북 시도민들도 한 57%, 그거보다는 낮지만 57%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마음들이 좀 가라앉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구 지역 뭐 경남 일부 지역 이쪽에다가 정부가 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면서 긴급 자금도 지원해 준다. 이러니까 조금 민심이 돌아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이제 중요하지만 네. 결국 이 지역이 전체 한때는 감염병 환자의 전체 90%가 이 지역에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 그 뭐 뒤치다거리 외에 심리적인 공포감 그리고 사실상 경제가 마비된 그 현상과 피해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부가 시급성을 깨달았고 그 점에서 제가 그래도 홍일학 의원하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 지역에 그 추가 지원 1조를 좀 가져옴으로써 좀 지역민들이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을 여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사실 이제 이 김부겸 의원께서 뛰고 계신 이 대구 수성갑 상대 후보가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인데 지난번에 주 의원께서 이제 저희 프로에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나는 정말 김부겸 후보 너무너무 내가 좋아하는 선배인데 난감하다. 그래도 나는 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 간의 관계라던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우리 두 사람 간의 신뢰는 막 거의 한 35년 이상 된 오랜 관계입니다. 35년이요? 난감하죠. 예, 예. 그런데도 이 두 사람 모두 다 여야에서 키워주어도 이 대구 발전을 위해서 다 기여를 할 사람들을 이렇게 한 구덩이에 몰아놓고 싸움을 붙이는 미래통합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정말 전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누가 누구를 뭐 꺾고 하는 것이 선거의 본질이 아닐 겁니다. 결국 대구 수성 구민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어떤 사람의 비전이나 꿈. 저는 어제 출정식에서 내가 잔도를 부셔버리고 가는 그런 선거다. 저 징분이다.
내 일생의 마지막 모든 것들을 털어넣어서 이 대구 시민들의 이 마음을 얻고 싶고 또 그런 근거가 있어야 내가 어떤 정치를 해도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아주 비장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조영이가 김부겸을 꺾고 김부겸이 조영을 꺾고 저는 뭐 이런 부분으로는 수성 구민들의 판단이 흐트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누가 정말로 이 수성구 대구 대한민국에 이르는 정말 미래를 향한 비전이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김부겸 의원이 선거 출정식을 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이제 대권 도전을 사실 선언하신 건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총선 넘어 대통령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이제 대선에 도전하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인데 또 그런 뜻이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예. 이런 식의 그 대권과 관련된 꿈을 꾸신 거는 언제부터시고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꿈이라기보다도요. 네. 적어도 우리 정치를 그동안 가로막고 있던 게 이제 지역주의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국민 통합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정치가 진행된 거를 그걸 한번 넘어보자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결국 이제 한두 번은 실패했지만 결국 지난 4년 전에는 대구 시민들이 한번 해보라고 네네. 말하자면 면허장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지역주의 정치에다가 이제 자꾸 진영 정치, 네 편, 내 편, 편을 갈라서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렸다라는 그런 자꾸 정치적 프레임이 계속 작동하더라고요. 네. 그래 이거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흔들고 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을 정치가 못 만들 것이다. 그러려면 내가 여러분이 이번에 신임을 해준다면 국회 이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근거를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바꾸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다음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제 하신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됐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 8년 전 대구에 내려오면서부터 도전을 시작한 포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래요. 이런 대권 출마 선언 갑자기 한 거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 잘 안 될 것 같으니까는 먼저 자리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떤가요? 그래서 뭐 평론하시는 분들이야 뭐 이 말 저 말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그만큼 대구가 제가 내려와 보니까 정말 옛날에 그 여러 경제적인 사회적인 조건이 좋았을 때에 비해서 너무 위축돼 있어요. 네. 그다음 또 정치는 이미 경쟁이 사라진 정치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고함을 쳐온 건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조건도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은 강하고 그러면서 도시의 미래를 살릴 도시의 젊은이들이 1년에 1만 명 가까이 떠나는 도시의 미래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뭔가 일깨우려면 그냥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이야기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와 이 도시의 운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냐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큰 담론을 던지고 그 과정에서 이 도시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또 어떤 꿈을 꿀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뭐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야 이런저런 평가할 수 있겠지만 뭐 이게 단순히 선거만을 유불리를만을 따지기에는 워낙 너무 큰 이야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대권에 도전하신다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주호영 의원이 금방 입장문을 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려면 친문 세력, 소위 문바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지지나 허락을 받았나 이거 묻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던데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주 후보께서 우리 당 사정을 다 잘 모르시니까 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물론 주 후보가 말씀하신 분들 이 목소리가 큰 건 사실이지만 또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지자들 또 대의원 또 권리당원 이런 분포를 보면 주인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폐쇄된 정당은 아니고요. 민주당은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하고 어떤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당 아닙니까? 네. 주인이 아마 일부 언론에 보도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제 조금 관점을 달리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례선거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고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은 나도 저렇게 센 당을 지지하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너무 점잖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비례연합정당으로 불리는 더불어시민당과의 그런 그 대결 구도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대구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거 수습하느라고 한 2달 이상 뛰어다녔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비례당이라는 이름에 이런 이제 이렇게 위성정당들이 나올 때부터 이런 혼란이 예견됐던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점에서 정도가 아니라고 봤던 건데, 뭐 그러나 어쨌든 우리 당 내에는 조금 더 강경한 노선을 선호한 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는 그래도 당 지도부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요청하는 대로 협력을 해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은 일단 김부겸 의원께서는 이 비례연합정당에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것 내지는 미래한국당을 약간 비난하던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좀 태도를 변화시킨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저는 그 이제 소탐 배실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요. 네네. 그러나 이거 뭐 전체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인데 그 뒤에 후보자가 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다음부터 제가 입장을 말씀 안 드렸죠.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 파란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상당한 도전이고 어려운 선택인데 왜 대구 수성갑에 반드시 김부겸이 필요할까요? 예, 뭐 저뿐 아니고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출마한 전체 후보자들이 모두 이런 악조건 하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보니까 방역은 방역이지만 또 대구 경북 지역의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가가 나서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알아줘야 된다라고 해서 추가 경쟁 예산 편성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 뭐 일용직 노동자들은 수입 없으니 죽을 지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시장님 경북지사님 모시고 우리 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님 만날 때 직접 참석해서 대구 경북 절박한 사정을 설명도 하고 심지어 출마자 전원이 올라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결과 대구 경북 몫이 한 1조 원 이상 정액시켰거든요. 저는 이게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밥값한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로 그 튼실하던 이 지역 경제가 이렇게 엉망이 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는데 아직도 무슨 정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적어도 대구 시민, 수성구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갈래를 타줄 것이다. 누가 필요한 일꾼인가 또 누가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인가를 판단해 주셔야 믿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갑 후보 김부겸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4.15 총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선거를 향한 온도가 엄청나게 뜨거운 것 같고요. 정치와 검찰, 언론의 기싸움도 상당하죠. 오늘은 김근식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연결을 통해서 현재 정계를 둘러싸고 있는 뜨거운 쟁점, 그리고 이 김근식 대변인이 출마한 지역구 송파병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래. 죄송합니다. 예,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파병 후보 김근식입니다. 네네. 제가 그냥 막. 자, 우선 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미래통합당은 이번 선거운동 어떻게 임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고요.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는 아직도 계속 중인 이 코로나 위기 비상사태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15 총선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정권에 대한 엄중한 평가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정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회초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경제위기 또는 코로나 대응에 관련돼서 모든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지금 묻혀 있고 깜깜이 선거로 되는 것을 막고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다방면의 어떤 실정에 대한 폭로 그리고 문제 제기 그리고 유권자들의 현명한 심판 이런 것들을 독려하면서 활발하고 활기차게 선거운동을 하고 올 생각입니다. 네. 사실 김근식 대변인에 대해서는 예상에 없던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원래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하고의 또 아주 친분이 두터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당으로서는 갈라진 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의 이제 그 국민의당 창당을 같이 하고 그렇죠. 이후에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했습니다만 지난해 중반 이후부터 특히 조국 사태 이후부터 문재인 정권과 이 이른바 진보 진영의 유성과 이 이중성을 폭로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정권 심판에 온 힘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께도 그런 뜻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든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을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는 대의를 제가 제시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중도 세력까지를 아우르는 미래통합당 창당에 제가 참여를 해서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송파병의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서게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안철수 전 대표도 상당 부분은 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 전 대표가 귀국하고 나서 일성으로 내놓았던 이야기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실정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지역구 후보를 전부 내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뭐냐면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반문연대 그리고 문재인 심판을 위해서 미래통합당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저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 네. 총선은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 총장을 쳐내는 쪽과 그 반대쪽, 즉 윤석열 총장을 지키려는 쪽의 승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미래통합당의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실제로도 이제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걸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소동을 벌이면서 특히 이제 열린민주당으로 표현되는 곳에 이 공천을 받은 분들을 보면 조국 사수 또는 조국 옹호를 가장 앞서서 외쳤던 분들이 비례 순번 앞번호에 지금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최광욱 비서관이나 김의겸 대변인이나 황희섭 인권국장 등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분 중에서도 황운하 경찰청장이나 임동호 울산 후보를 보면 이른바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고 하는 국민의 분노를 샀던 사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그분들을 국민의 대표로서 공식 후보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 당에서는 이번 총선이 아무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깜깜이 선거가 돼 있고 모든 정치적 쟁점이 묻혔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화를 냈던 조국 사태 그리고 울산시장 개입 사건,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내놓은 것은 정작 조국 사수에 올인한 사람들을 아주 적반하장격으로 떳떳하게 공천 후보로 내놨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선거는 잊혀졌던 조국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면서 조국을 비판할 것이냐, 조국을 사수할 것이냐, 이 싸움으로 아마 전선이 형성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요즘 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 조국 수사를 막으려고 윤석열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네. 채널A와 검찰 간의 유착 관계가 폭로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네. 이거는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다. 윤석열이 문제다. 이렇게 또 보는 입장이 있고, 이 소위 말하는 이번에 이 검언 유착 사건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계실까요? 일단 공중파에서 단독 보도한 내용이 이제 시발이 된 건데요. 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만약 그 종편 기자의 이른바 이제 그 취재 방식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사실관계가 맞다고 한다면 엄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잘못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그 당사자인 그 종편에서는 그 기자의 취재를 중단을 시키고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듣기로도 지난해 조국 사태 때 그 종편과 관련된 그 신문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그 법조팀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조국 사태 때 단독과 특종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그 종편 회사와 신문사에서 법조팀이 아마 취재에 대한 그 과잉 의혹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한 기자의 처신과 취재 행태는 뭐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취재의 부적절한 처신하고 그것을 마치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과의 연결 속에서 마치 이것을 검찰이 개입해서 이른바 유시민 이사장까지 엮으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로 해석해내는 것은 제가 볼 때 또 다른 저는 과장과 저는 그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명백히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검언유착으로 몰아가기보다는 만약에 그 취재기자 당사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논란이 된 것처럼 그 이후에 후속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이른바 제보자라고 이야기되고 지금 각종 공중파에서 나와서 익명으로 진술하고 있는 그 제보자라는 분이 지금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어준 씨의 뉴스에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조국 사수를 주장했고 정경심 씨의 무죄를 주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분이 마치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자로 포장이 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분에 대해서도 명백히 그분의 정치적 의도, 부적절한 행태에 대해서는 같이 집중적으로 사실규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메신저가 부적절했느냐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정말 엄청나게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정말 탈탈탈탈 털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데 이번에 그 장모의 그 예금 잔고 증명 그 위조 사건이 문제가 되면서부터는 일절 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이 지금 또 기소가 된 상황에서 좀 부적절한 거 아니었느냐, 과거 발언이나 행위, 또 선택적 정의를 너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건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 갖고 비교가 될까요? 저는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와 함께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개입 사건은 사실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을 향해서 사실은 좌구우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저는 그 검찰의 칼끝을 댔다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 자신도 그리고 가족도 비위가 있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 먼저는 가리지 않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이번에 기소가 됐죠. 윤석열 총장의 장모가 이제 사문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조국 사태 때 이른바 조국 부인인 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의 어떤 기소랑 비슷한 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윤석열 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며칠 안 놔두고 기소가 됐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건 역설적으로 검찰이 눈치 보지 않고 검찰총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저는 반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윤석열 총장 장모의 문제이지 윤석열 총장 개인의 문제나 부인의 문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두 과정은 좀 분리돼서 봐야 되고요. 결국은 조국 사태 때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가 결국은 계속 진행됐을 때 조국 교수의 굉장히 중요한 공범, 주범으로서의 혐의가 입증이 돼서 기소가 됐고 이것은 단순한 표창장 위조가 아니라 실제로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이라고 하는 민정수석으로서의 재임 당시의 전반적인 부적절 행위에 대한 범죄 혐의로 입증이 됐거든요. 저는 그러면서 본다면 이것이 마치 윤석열 총장이나 조국 사태나 비슷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등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게 확인이 된 것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도 그 어머니인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 예금잔고 증명 위조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 어느 정도 기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건 별개일까요? 그런 부분들의 논란과 문제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나 검찰은 어찌됐든 공소시를 앞두고 장모를 기소를 했고 그 부인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의 논란이 만약에 언론의 어떤 추가 취재라든지 문제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또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사태 때 진행되는 것처럼 특정 단체나 일부 깨어있는 시민들이 저는 고소고발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검찰이 엄정하고 단호하고 냉정하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검찰총장이 현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지검에서 장모에 대해서 공소시 앞두고 기소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눈치 보기 또 봐주기 이런 건 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우리 그 검찰에 대한 신뢰가 아주 두터우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지역구 얘기 잠깐 해볼게요. 현역 남인순 최고위원이 사실은 그 상대 후보로 뛰고 있는 송파병에서 선거운동 하고 계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해보시니까. 우선 뭐 저야 그 늦게 선거운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 후발주자로서는 대면 접촉 선거운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인순 의원이 지금 현역으로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많은 유권자들 만나보고 밑바닥 민심을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젠 바꿔보자. 이번에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여론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남인순 의원께서 열심히 잘한 면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4년 동안 남인순 의원이 지역에서 했던 내용들과 공약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유권자들도 실망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선거는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 지지냐 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정권 심판의 의지가 충분히 바람으로 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을 다니면 그런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여당 지지층이나 야당 지지층의 고정 지지층은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남은 2주 동안 관건은 뭐냐면 중도층의 표심인데요. 이 중도층의 표심은 아직까지는 결정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광화문 광장에 촛불시를 가셨던 분들이고 문재인 정권을 출범시킨 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그러면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할 거냐 아니면 반대할 거냐의 문제인데 그 표심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심을 가져오는데 미래통합당의 정권 심판 그리고 저 개인의 중도 성향의 어떤 합리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한다고 한다면 남인순 최고위원이고 현역 의원입니다만 따라잡는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과 정당에서도 박빙 지역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남인순 의원은 추격당하는 입장이고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 도전하시는 건데 자신감이 넘쳐서 파이팅이 느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식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